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 이지의 경제쇼 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올드 요님들은요 55세에서 80세를 칭하는데요. 국내외 트렌드 리더이자 이 막강한 경제 파워를 지닌 세대이고요.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두시는 4050 세대까지 함께합니다. 2030 세대도 투자 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를 만나봅니다. 1세대 벤처 투자자로서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창업 멘토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창업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공한 창업가의 조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까지. 그럼 이지의 경제쇼 요 5번째 막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현우 대표님을 모셨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거든요. 일단 대표님, 지금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한 번쯤 다 인연을 맺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앙정부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 부가 없으니까 서울경제진흥원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하는 일은 90%가 설명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이제 공공기관인데 맞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도 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13개 부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R&D 자금도 주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450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을 직접 뽑아서 아주 싼 가격에 뭐 월 7만 원, 10만 원 이런 가격에 회사들을 입주시켜서 인큐베이팅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IT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을 IT 교육시켜서 프로그램으로 양성하는 것도 하고요. 또 경기도에도 저희랑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경기경제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분리가 돼 있는데 나눠져 있어요. 예, 서울에는 그게 합쳐져 있어서 저희가 콘텐츠 산업도 지원하고요. 하여튼 뭐 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창업하려고 하는 의지와 꿈이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맞습니다. 곳이네요. 그래서 저희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멋지네요. VC, 벤처캐피탈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또 다른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그 VC 쪽에서 일했던 그 이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VC라는 제가 지금 벤처캐피탈 대표를 참 오래 했었는데 제 스스로 어린 나이에 34살에 벤처캐피탈을 만들어서 34살? 예, 하여튼 오랫동안 뭐 20년 이상 벤처캐피탈 대표를 했었는데 이런 벤처캐피탈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오늘은 뭐 IT 회사 만나고 IT도 하드웨어에서 만나고 내일은 IT 중에 소프트웨어 회사 만나고 바이오 회사도 만나고 마케팅 회사도 만나고 저는 또 특이하게 남들이 잘 안 하는 컨텐츠 부분 투자도 많이 했어서 컨텐츠 회사도 만나고 그때 당시 컨텐츠면은 지금하고는 위상이 전혀 달랐을 때 예, 맞습니다. 거의 컨텐츠사 1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모든 업종들을 다 만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을 이해를 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 있던 사람도 독립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자기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에센스를 막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한 달, 2달, 5개월, 6개월 동안 저한테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넓이가 되게 넓어져요. 단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넓이가 넓어지는데 깊이는 안 깊어도 되는 게 깊이가 필요할 때는 그거는 이제 또 담당 심사위원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랑 또 뎁스 있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좀 좋아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대략적인 줄기를 맞습니다. 예, 통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힘을 그러다 기르셨네요. 보니까 또 개인적인 특징이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또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을 잘 읽어내는 특징을 좀 개인적으로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를 좀 빨리 캐치해내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반발만 빨라야 되는데 한 2발 빨라가지고 남들보다 2발 앞서서 너무 예.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조금 한 발 빨라야지 큰 돈을 버는데. 예. 그래도 내다보는 그런 뭐 통찰력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거는 예. 그거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또 운도 좋았고 상당 예, 부분은 예. 운인 것 같고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보다는 또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벤처 캐피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알겠는데 5년 뒤에는 이 산업이 어떻게 되지? 네. 10년 뒤에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늘 그렇게 그걸로 평생 고민하게 되면 남들보다 그런 촉이 조금 더 발달하겠죠. 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대표님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예.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 맞았구나라는 거 2발 빨랐지만 예, 그런 게 있었을 여러 것 번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특징 뭐 여러 개의 회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는 건데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 셀트리온에 투자한 유일한 벤처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몇 년도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2006년, 7년 이럴 때 투자했었으니까 나중에 네, 셀트리온에 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프리 IPO 단계였었고요. 네.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한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벤처 캐피탈 중에 저 하나였었고요. 그게 그래요? 아주 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서 회장님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그런 서정진 회장님. 관계도 좀 뭐 그 당시는 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좋았고 그분이 나중에 또 워낙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로 되면서 제가 회장님한테 저 펀드 만들읍시다라고 했을 때 회장이 흔쾌하게 같이 펀드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제방송 대표를 할 때 제 이력이 좀 벤처 캐피탈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다양한 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또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특히 그 코인을 방송 콘텐츠로 만들기도 했었고 그게 몇 년도예요, 또? 2017년도 2017년도 지금처럼 엄청 그 붐이나 화랑이 아, 아니었을 그때 때 아니었고 나중에 그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예. 비트코인 못하게 한다고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오히려 그 콘텐츠를 실어서 그거를 방송국에 방송 주식 수익원으로 시황하는 것처럼 하신- 코인 방송을 실황으로 하고 그래서 예. 그랬던 그때는 비트코인에 300만 원 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혹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100% 후천적으로 길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궁금한 하고요. 게 왜냐하면 창업이나 뭐 예, 혁신이나 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예. 그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는 아래에서 깨어나야지 뭔가 새로운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궁핍이 있어야지 노력을 하게 되고 아유, 다 가지면 간절함. 그거를 깨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앙일보 신문을 돌렸는데 네. 신문 돌렸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삼양동이라는 그 아주 도시 빈민촌 그 동네에 살았는데 네. 삼양동 사거리에 그 호떡집이 있었어요. 호떡.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네. 근데 신문을 돌리면 맨날 한 부 두 부가 남거든요. 네. 그러면 호떡하고 바꿔 먹으려고. 거기서 오늘 예. 어쨌든 그 배고픔이 결국은 그런 일을 것들을 해내게 만들었군요. 만들어냈고. 예. 뭐 근데 또 반대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선생님들 보기에는 제가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네. 얘가 이제 신문을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되게 기특해 보이고 대견하게 대견해 보이고. 생활력이 강한 고등학교 때는 주말마다 이제 저희 때는 그 롤라장이 한참 유행하던 제가 80년대 84거니까 혹시 롤러스케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놀 때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했죠. 네. 주말마다. 그러셨구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야, 그때부터 이게 이제 궁핍함이 있으니까 예. 궁핍함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때는 그때 지금처럼 카페 문화가 아니라 다방이라고 막 그러는데 네, 다방에서 네, 네. 막 앉아서 막 애들이 비디오도 보고 있고 막 이럴 때였는데 막
방학이 길잖아요. 고3 끝나고 대학 갈 때까지 뭐 무슨 아르바이트 하자 무슨 애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어쩜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얘기 듣다가 나가갖고 바로 뭐 군고구마 장사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아카 좀 빌리고 뭐 그 당시에는 또 옛날에 군고구마가 화덕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드럼통에서 직접 꺼내고 있었잖아요. 그거 제 1세대. 아, 그래요? 그 전에 그게 막 서울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철공소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그렸고 이거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못 구해서 제가 군고구마 나머지는 팔아서 완납을 하고 정말요?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겨울 그 한 3개월 동안 네. 한 달 동안 그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을 벌었으니까 한 달 동안요? 한 달에 월급을 그러니까 3달 동안 꽤 많은 돈을 네.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대표님의 창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누구한테 컨설팅하기에 너무 제격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컨설팅한 자격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뭔가 좀 다 완벽하게 해서 창업을 하거나 완벽하게 해서 뭐를 하는 거는 책상에서는 1000만 번 디자인을 해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또 바뀌거든요. 예.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업버전시키고 고쳐가고 피보팅하고 이런 게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배고픔 그리고 뭔가를 갈구하는 정확한 갈구함. 네. 목표 의식이 있고 그걸 아이디어로 구축해서 실제로 행동력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렇죠. 순환고리.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경제쇼는 4080 세대가 주력이기도 한데 이게 후천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면 간절하면 나이와는 또 상관없는 그런. 그럼요. 아쉬움이 있고 자기가 원해야 되는 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짜 큰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세계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패러다임이 왔을 때 인식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패러다임의 큰 변화들이 왔을 때 그걸 빨리 캐치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그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려요. 제가 이제 강의하거나 이럴 때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냥 귀에 쏙 와닿으라고. 명품백 좋아하세요? 명품백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명품백 좋아하시는데 명품백을 너무 좋아해서 그날도 뭐 압구정동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가서 애들을 보면서 이거 언제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줄 서서가 보고 돌아오는데 짧은 나시에 미니스커트 입고 야하게 생긴 사람이 막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쓰던 명품백을 50만 원, 100만 원에 막 시계를 보면서 급하게 팔아요, 만약에. 그러면 조금 전에 명품백을 구경하다가 온 사람은 그거를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다고요. 친구한테 전화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왜냐하면 이거 50만 원, 100만 원에 사서 바로 중고 마켓에서 팔아도 500만 원, 1000만 원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평소에 명품백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에이 보지도 않을 거고 봐도 저거 가짜일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나는 그거로 해서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때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의 부의 크기를 늘리는 데 꽂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거를 굳이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해서 나는 지금 거기에 꽂혀 있고 난 이런 월급 생활 만나갖고 아무튼 뭔가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이걸 갈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계속 그런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연구 과정 속에서 계속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갈 때 이건가? 저건가 할 때 그 찬스를 잡게 된다는 거고요.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토스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 다 알다시피 그 친구 서울대 치대를 나온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치과의사 개석하지 않고 토스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뭐 유니콘 이상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걔 있잖아. 걔 내 동생 친구잖아.
그때 그 아이템 나도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 우리 살면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왜 본인은 안 했지? 안 했지. 예. 실패가 두려워서 돈이 없어서. 근데 제가 자본시장에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돈이 없어서 뭐를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아이템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아이템을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들였다. 노력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돈은 그게 정말 될 것 같으면 네. 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돈이 모일 수 있는 모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은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되고도 남죠. 지금같이 벤처 투자 혹한기에도 정말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될 것 같은 곳에는 계속 돈이 모이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달리 남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절실하고 뭐 비즈니스라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자 또는 자기 인생을 뭐 사람마다 이제 DNA가 다르긴 하지만 자기 스타트업을 자기 창업을 해보는 게 네.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강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무언가를 위해서 성공하려면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일단 그거를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면은 저절로 돈이 모일 수 있다. 누군가를 설득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의 어렸을 적에 그 남달랐던 그런 부분부터 지금에까지 이렇게 쭉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특이한 기질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표이사로 활약하시면서 남다른 활약을 하고 계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게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공공기관인데 민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관의 특징과 민간에 온 사람의 특징이 잘 믹스가 돼서 좋은 또 운이 좀 좋아서 그런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해와 소통의 과정이 또 필요했을 텐데 특히나 공공기관의 특징적인 그 보수적인 특징이 있었을 때 그걸 깨고 혁신을 도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되게 실무적인 리더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프로젝트 현업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실무적인 리더고 각 프로젝트에 제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형이니까 아마 저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기관에 제가 어디 가서 참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SBA 서울경제진흥원은 공공기관 같지 않아 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듣는데 저희는 아무튼 의사결정이 빨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의사결정과 피드백이 되게 빠른 민간기업보다 더 빠른 회사 중에 하나고요. 약간 스타트업의 느낌도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지원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민간에서의 효율성을 결합시킨다면 정말 최고의 기관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그게 처음에 1, 2년 만에 쉽게 되지는 않았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올해 제가 이제 4년 차, 3년 한 5개월 반이 지났는데 21년도 취임하셨죠. 그렇죠. 21년 11월에 취임을 해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평소에 보통 우리가 뭐 서울시가 주로 주는 그 어떤 대외적인 상을 한 해에 뭐 2개, 4개, 6개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에는 22개나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상복이 그날 터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의 그런 혁신에 누적된 결과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그리고 일단 숫자들도 되게 좋아졌고요. 지금은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기관의 공공기관 같지 않은 정말 체질을 바꿨다라고 감히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3, 4년밖에 안 됐는데 대표님이 이끄시고 굉장히 그 기관의 그 문화나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주변에서도 좀 칭찬이 자자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 맨 처음에 이제 저한테 처음 제가 왔을 때 이미 설계가 나와 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제품 복합 전시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DDP 원형광장 건너편 지하 쪽에
비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중소기업 복합 전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었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고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무렵을 겪으면서 아, 그게 다 맞물렸군요. 예, 예.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굳이 물건 사러 오프라인 공간 안 가도 온라인으로 얼마나 살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제품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화이트 큐브에 쭉쭉 모아놓으면 네. 곳곳에서 그런 전시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누가 보러 들어갑니까? 오, 예. 오히려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게 디마케팅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공간이 너무 훌륭해서 공간이 너무 인스타그램업을 해서 공간에 빠져갖고 왔더니 여기 중소기업 제품이 있네. 아. 이렇게 컨셉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SNS를 이용해라. 예, SNS 해야 당연히 된다라는 이용하고 생각이 당연히 딱 이용하고요. 든 거고. 예, 예. 당연히 이용하고 예. 애들이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찾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 공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전시돼 있어야지 아. 중소기업 제품이 전시하게 한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좀 이거는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맨 처음에 제 생각은 거기에 400개의 제품을 전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40개도 많다. 그런데 꼭 400개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그러면은 그 예산으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빌려오자. 그리고 매일 손바닥에 하루에 하나씩 제품 올리면 아, 재밌네요. 그런 이벤트. 그러면 이게 한 네. 50일쯤 60일쯤 지나면 도대체 다음은 어느 중소기업 제품이 올라가는지가 화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건 안 됐죠. 아무것도. 근데 그 공간을 디올 성수보다 예를 들어서 그 성수동에 있는 그 아모레 퍼시픽 공간보다 그 더 핫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컨셉을 예산은 더 안 썼어요. 그래서 컨셉을 완전히 바꿔서 Be the Be라고 Be the Be the Beautiful이라는 그 컨셉으로 Beyond the Beautiful 이런 컨셉으로 해서 그 숲속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으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그 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 쪽에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마케팅 바우처 사업, 많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한다고 바우처 사업을 하잖아요. 1,000만 원씩 주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주는 바우처 사업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1,000만 원 받고 고마워할까요? 그게 마케팅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권어상 작가라고 에르메스랑 콜라보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네. 그 사진을 가지고 그 투영해서 조각을 만드는 작가인데 그때 뽑았던 업체가 선글라스 업체, 셔츠 업체, 가구 업체, 신발 업체 막 이렇게 12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에 영감을 받은 조각품을 만들어 주셔라. 1,000만 원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12개니까 1억 2천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내서 대신 소유권을 안 가질게. 이용권만, 전시권만 갖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선글라스 업체에 영감을 받은 조각품, 셔츠 업체에 영감을 받은 조각품에서 조각품이 12개가 나온 거예요. 와. 이 과정 자체가 이 스타트업들이 에르메스 콜라보 작가랑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작가들한테는 이게 컨텐츠가 되고 마케팅이 되는 거고 그거를 비더비 오픈할 때 했어요. 같이 전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폭발적인 인기를 폭발적이었죠. 얻고 SNS에서도 입소문을 탔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더비는 저희가 정말 1도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전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의 뷰티 제품의 전시 공간, 오프라인 전시 공간에서 환상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고 또 그 한국관광공사랑 저 안 친하거든요. 잘 몰라요. 연락이 막 와요. 네, 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에 꼭 가봐야 될 10곳에 선정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중소기업 전시에 있어서 공간적으로도 또 프로그램적으로도 네. 아주 새 지평을 열었는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렇게 일을 했던 저희 팀들이 네. 옛날처럼 바우처 사업으로 돌아갈까요? 안 그러죠. 못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걸 전혀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더 새로운 개념에 지난번에는 그래서 화장품 전시를 또 기획을 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비건 화장품이라는 테마를 잡아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비건 식품의 대표 풀무원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풀무원이라는 대기업의 협찬을 받으면서
스타트업의 비건 화장품과 같이 콜라보를 제품하는 전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기업과 협력하게 예,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이런 프로그래머의 역할들을 이노베이터의 역할들을 여태까지 공공기관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되게 뭐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 어느 광고회사보다 대한민국 어느 공공기관보다 좀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살릴 수도 있고 기업을 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근데 생각을 이제 그게 다 하게 되네요. 궁금하면 궁핍하면 네. 꼭 해야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뭐 결과가 예측되잖아요.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모아놓고 화이트 큐브로 전시하고 지하 공간에 그렇게 넣어놓으면 처음에 하루 이틀 3일은 관계자들이 와서 봐요. 근데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 거길 왜 들어가서 그걸 왜 봐요? 그렇네요. 안 봐요. 그거 안 보는 게 정상이고 보는 게 비정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보게 되지? 제품 보러 올까요? 절대로 제품 보러 안 봐요. 공간을 보러 와야 돼요. 공간이 너무 멋져서 그곳에 제품이 전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있는 것 중에 서울투자청이 저희 한 디비전 중에 하나인데 외자 또 입학하잖아요. 거기 있던 생각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그거 아니야. 외국인 투자자들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요. 근데 첫 번째 멋있는 외국인 투자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거 아닌데 멋있고 네. 큰 회사 맞는데 얘네들 한국에 투자 포트폴리오 안 가져가는데 투자한 이력이 있는 애들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피투자 기업의 풀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투자할 만하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투자하니까. 어떻게든 대가리 싸매고 투자하고 폰이 되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거는 해외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니까 이들부터 막 패키징을 해요. 대표님은 K 콘텐츠 문화 영역을 좀 확장하는 데에서 의미를 더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제가 파이낸스하고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운영했던 회사가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컨텐츠 펀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공연 이런 걸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투자 1세대였으니까요. 맞다. 그 대표님 영화도 투자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것들 있었죠? 옛날 괴물, 거는 해운대. 뭐 이런 근데 망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있다는 게 어딥니까? 하여튼 정말 많은 네. 영화들을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서울경제진흥원에 왔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는 경기도의 산업이에요. 자동차는요. 울산의 산업이에요. 네.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뷰티, 패션, 컨텐츠인 거거든요. 지금 K자 태극마크를 달고 예. 활약하는 그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다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 어떤 컨텐츠 회사가 울산에 있고 어떤 컨텐츠 회사가 경기도 화성에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럼 반도체 회사가 있고 자동차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서울경제진흥원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팅하고 레벨업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반법놈들의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작년 재작년에 아마 말씀하신 그 서울콘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됐던 거였죠. 엄청났잖아요. 전 예, 세계 예. 인플루언서들의 예. 네트워크를 아주 맞습니다. 그냥 예. 제대로 보여주셨죠. 네. 그거의 시작은 뭐였냐면 CES라고 다 아시잖아요. 예, 가전박람회 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제 한국에도 CES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CS 같은 거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조그맣게 열리기도 하고 근데 CS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67년도에 뉴욕에서 시작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자님. 네. 67년대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였냐면요. 전 세계 최초로 전자레인지가 나왔고요. 네. 전 세계 최초로 홈 비디오가 나왔어요. 네. 그 당시 60년대 후반에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은 워너비고 전 세계 젊은 애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던 거가 나중에 이제 라스베가스로 장소만 이전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박람회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열리는 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반도체.
예. 자동차. 누구나 인정한다는. 누구나 예. 인정한대요. 근데 반도체로 박람회 열면 확장성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갈까요? 예. 어떤 확장성이냐면 그렇네요. 일반인 전문가에서 일반인 특가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는 CES는 가전에서 시작해서 IT 정보통신, 모빌리티, XR, VR 지금 사실은 바이오까지 이렇게 확장성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나 이런 건 확장성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세 번째 조건이 뭐가 있냐면 제 그냥 생각인데 남들이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는 상해나 프랑크푸르트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다고 해서 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것들이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예요. 예. 인류가 지식정보 사회를 거쳐서 지금 감성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중심을 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예. 그때 이제 몇 가지 저한테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화장품 시장 1위는 프랑스 화장품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거든요. 네. 작년에는 드디어 미국에서 화장품 시장 1위가 한국 화장품이 됐어요. 예, 예. 프랑스 제치고. 프랑스 제치고. 예, 예. 근데 그 주요 소비층이 누구냐면요. 일본에서 이제 기자님 갑자기 베트남이 지금 화장품 잘 만든다고 수선 화장품 안 쓰고 베트남 화장품 쓰시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락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가 돈 있다고 해서 나이가 지금 60인데 늘 타던 차 벤츠 안 타고 갑자기 한국의 자동차로 바꿀까요? 쉽지 않다. 그렇게 화장품을 쓴 애들이 한국의 어떤 애들인가를 봤더니 한국의 콘텐츠에 노출됐던 애들이었던 네.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졌던 애들이 가볍게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그렇게 한국의 화장품을 샀던 애들이 한국의 전자제품을 사고 걔네들이 나중에 한국의 자동차를 사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지금 10대, 20대들이 죄송하지만 공중파 9시 뉴스를 볼까요? 안 보죠. 내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까요? 유튜브, 그들한테 훨씬 영향을 예. 미치는 건 인플루언서들인데 그건 예. 한국만 그러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맨 처음에 이 행사를 기획할 때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 행사 안에 이제 카운트다운 행사가 들어있는데 3, 2, 1, 0 해피 뉴 이어 막 카운트다운 하면 저는 잘할 때 항상 보던 장면이 있어요. 네. 뭘까요? CNN에 비춰주던 뉴욕의 타임스퀘어. 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네. 그럼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 애들이 생기면 같이 여행 가서 그 현장을 느껴보고 싶은 거야.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타임스퀘어에서.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맞이하면서. 그런데 전 세계 10대, 20대 애들한테는 뉴욕보다 이제 서울이 왠지 가보고 싶은 곳이고 서울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 2, 1, 0 하고 나서 BTS가 올라오는데 3년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10대, 20대들은 유튜브로, 틱톡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서울의 시간에 맞춰서 그 카운트다운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한국의 물건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코너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레거시 미디어의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걸 전 세계에 중계를 하려고 하면 네.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도 만만치가 않아요. 되지도 않고. 네. 근데 인플루언서를 전 세계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다 서울로 모인다면 아무도 그걸 표방하고 있지 않으니까 서울을 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 말고 1인 미디어다 이들은. 그래서 서울을 1인 미디어의 성지로 만든다면 네.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이걸 BBC, MBC, CNN, NHK 다 불러 모으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 예산을 매체 제가 300억을 요청을 해도 나중에는 뭐 30억으로 깎이기는 씁니다만은 그 돈이면 이렇게 공중파 다 부르는 게 나은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100분의 1의 비용으로 그 100배의 효과를 달성을 하겠다. 결국은 도달률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컨텐츠, 한국을 보게 되느냐의 네. 이슈인데 네. 결국은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콘이 지금은 사실은 서울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서울에 대표하는 행사로 불과 2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2년 만에. 2년 만에 올해까지 2년째인데 올해 놀라운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는 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들이 알면서도 작년에는 못했다가 올해 24년 말에 23년 말에는 못해서 24년 말에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와 있는 라운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좀 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 라운지에 가구를 우리가 넣으면 안 되겠냐. 거기서 협찬 비슷하게 들어. 그 라운지에 물을 우리가 넣으면 안 되겠냐. 아이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잊어버리지 저는 않은 게 확 와닿은. 작년 연말에 국가 애도 기간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무안 공항에서 예. 안타까운 예. 사고가 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중간에 취소했는데 예.
다음날 아침에 행사 취소된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그때 음악이 나오거나 이런 행사는 다 취소하고 기업 매출과 관련된 행사는 그냥 소규모로 한다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시리에 젖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모 일간지 기자가 뛰어오더니 예. 대표님 말한 게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뭐요? 그랬더니 지금 저 DDP에 있는 아토리를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군요. 거기에 K-뷰티 부스터라고 화장품 부스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 지하철 신도림역이에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 외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각 부스마다 줄이 다 서 있는데 지금 아무리 양보해도 정말 양보해도 70% 이상이 다 외국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팔로워가 몇 만이세요? 네. 팔로워가 몇 만이세요? 저 8만인데요. 저 10만인데요. 저 300만인데요. 그러니까 기자도 저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엄청 짜릿하셨을 것 같아요. 되는구나. 예. 아, 이거는 이제 제 손을 떠났다. 이거는 뭐 서울을 부산은 부산영화제가 있었다면 서울을 대표하는 그러나 웬만한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인 그런 게 아니라 미래향으로 사람이 모이는 박람회잖아요. 이거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서 테마를 지금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뭐 그 사람 초대하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니까 K 컨텐츠를 잡아서 K 컨텐츠에 관심 있는 K 뷰티에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오지만 이 행사가 자리를 계속 잡으면 나중에는 만약에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인플루언서만 모아도 돼요. 그렇죠. 예. 다음에 K 푸드를 사랑하는 인플루언서를 모아도 되고 확장성이 사람에 따라서 무궁무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영화 감독하시면서 1000만을 찍으셨으면 나 영화 감독으로서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비즈니스맨으로서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너무 정도로 좋으셨을 것 같아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제대로 그리고 그 홍보 효과가 뭐 그 몇십억 안 되는 돈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1,700억의 경제 효과고 당일날 또 뭐를 했냐면 중국에서 온 왕홍들하고 동대문에 있는 그 제품들하고 물건들하고 매칭을 해서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장을 첫 해는 알면서도 여력이 안 돼서 먼저 둘째 했는데 첫날 매출이 바로 잠깐 만에 23억 직접 매출이 올라오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알리바바 그룹이 동대문 DDP에서 전 세계 최초로 중국이 아닌 그 라이브 커머스를 동대문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 타오바오몰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것까지 예측하고 일을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막 이렇게 그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길이 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하고 조직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제한된 홍보비가 있는데 그걸 허투루 쓰지 않고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이제 극대화로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인, 전 지역의 인플루언서들을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런 거죠. 부심각에 종치는 거 되게 안 얼어보라고 아주 훌륭하고 별력을 한데 지난 30년 동안 그해 의인, 그해 소년소녀 가장 치는 거 되게 훌륭해요. 좋아요. 근데 그 중에 30명이 치는데 그 중에 한 6명 정도는 전 세계에서 온 1인 미디어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나는 팔로워 1000만, 나는 팔로워 5천만 이런 데 치면서 한국은 이렇게 세마지를 한다는 거를 그들의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린다면 뿌듯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많은 구독자들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 니즈가 되고 그렇게 잘한 애들이 근데 이때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이 과정의 의사결정권자들이나 예산 집행권자들은 다 50대, 60대인데 그분들은 아무도 자기 친구 중에 틱톡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과정이 조금 결제 떨어질 때 조금 설득하는데 좀 지난했던 과정들이 있었었죠. 근데 결과가 이제는 너무 좋아서 이제는 무사 통과 이고 올해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올 너무 연말에 기대가 합니다. 되는데요. 올 연말에 12월 말에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K 뷰티, K 패션, K 푸드, 뭐 K 게임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 알릴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올해는 K푸드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농식품부에서 한국 K푸드를 알리려고 행사를 하고 각 나라를 돌아요. 그때 예산들이 있어요. 근데 단언컨대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현지 언론, 레가시 미디어 부르고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요. 그렇게 오는 인플루언서의
1000배 이상이 여기 서울에 다 있는데 여기서 그걸 조금만 더 행사를 예, 예. 하고 오는 사람들이 한국적 먹거리를 떡볶이나 이런 것들을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뭐 훨씬 저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리겠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거 왜 하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관광은 1차원적인 거고요. 관광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산업적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김치를 알린다고 해서 뉴욕에서 김치 당국이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 옛날에 일본 애들이 스시를 알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헐리우드 대작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야 우리 좀 오늘 저녁 때 고급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럴 때 항상 스시를 먹으러 가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스시는 최고급 음식. 인식이 딱 된 거죠. 그렇게 예.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K푸드에 대한 것들을 알려가는 방법도 이런 뉴미디어나 이런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가는 방법이 비용 대비 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CS 2025 그 서울 통합관 예. 그 이슈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예, 다양한 혁신상을 휩쓸 만큼 예. 그것도 정말 K 태극마크를 달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예. 엄청히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어떤 예. 생각 드세요? 이거는 이제 몇몇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 건데 옛날에 DJ 정부 때요. 저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 게 지름길이 됐거든요. 우리가 LLM 기반의 AI는 지금 뒤졌지만 범용 인공지능 로봇은 앞서가자는 게 그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제가 지금 한 말이고요. 혹시 엔비디아 젠슨왕의 피지컬 AI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 얘기를 보시면 말씀을 되나요? 피지컬 네. AI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결국은 LLM 모델을 우리가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캐치업할 수 없어요. 근데 실제는 어디로 가냐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에는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AI까지 잘하면. 그런 면에서 중국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AI도 최고죠. LLM 기반에도 최고죠. 그다음에 이런 프로덕트 만드는 제조도 최고니까 중국이 정말 무서운 건데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거는 LLM의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의 AI도 쓰겠지만 사실 이제는 냉장고도 AI가 되고 의자도 AI가 되고 다 이런 피지컬 AI가 되니까 네. 이거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무조건 뭐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코딩 교육이 의무로 돼야 돼요. 아, 의무로? 네. 에브리바디. 학생부터? 학생,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의무로 돼야 돼서 안 맞는 애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잘 맞는 애는 그걸 계속 해야 하면 되는데 환경은 구축해주자. 환경을 구축해줘서 네. 코딩이 뭔지를 무조건 모두 완전히 필수 과목으로 코딩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그걸 되게 잘하는데 군대를 AI 그러니까 미래의 전쟁은 AI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가는 애들이 AI 전문가가 돼버려야 돼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ROTC를 하면 취직 잘 됐듯이 네. 군대 다녀오면 AI 기업에 서로 끌어갈 정도로 군대에 있는 동안 그 모병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잖아요. 뭐 그런 논의가 아직은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군대가 미래의 전쟁은 AI 전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AI에 군대에 있는 동안은 지금부터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지금 사병의 월급이 뭐 150만 원, 200만 원인데 애들이 그 월급 받자고 군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예산이 얘네들을 AI 전문가로 육성을 해놓으면 군대 나와서 군대만 나오면 취직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군대가 전 세계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대처럼 전 세계에 대학 이상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네. 그들한테 미래를 대비한 AI 이 사병화를 시키면 그 경험이 그대로 비즈니스 연결되는데 이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 이스라엘의 탈피오드 부대 같은 거는 부대만 나오면 전 세계 AI에 아까 엔비디아에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의 제일 많은 대학이 스탠포드가 아니에요. 하버드가 그러면, 아니고요. 예. MIT가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 대학하고 예. 이스라엘 대학 두 군데가 네, 네. 엔비디아의 제일 큰 파벌이에요. 그건 좀 시사하는 함의가 있네요. 그거는. 예,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을
군대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 그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AI 기업을 우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군대 조직 활용도 그렇고 AI 기업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확 줬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 자 AI 기업은 법인세 면제. 만약 그럴 수는 없지만, 네. 그럼 다 AI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AI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치킨집은 드셔보시면 한국 치킨 레시피와 다양성은 전 세계 최고잖아요. 진짜 최고잖아요. 네, 네. 그건 왜 그러냐? IMF 위에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치킨집을 하면서 그 많은 무덤 위에 올라가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치킨 게임을 통해서.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하여튼 AI 기업이 좀 확장되는 AI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들을 환경적으로 먼저 구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왜 특별히 그 기업만 우대하냐? 그런 건 이런 겁니다. 그 기업만 우대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우리의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가 우리를 먹여 살렸듯이 그 다음에 20,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니까. 그리고 이 AI에 대한 거는 여태까지 왔던 전기차, 배터리 그 어떤 패러다임보다 큰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접받을 행동을 한 사람과 기업은 좀 팍팍 밀어주는 게 있어야지 사람도 이렇게 기업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서 혁신 상태가 좀 없는 나라잖아요. 벤처나 스타트업 혁신 이런 게 좀 없는 나라다 보니까 IT 소니가 삼성에 뒤지고 IT 끝물에 가서 일본이 좀 많이 뒤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각성하고 AI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AI 관련된 유니콘이 일본에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은 AI 할 때 꼭 필수적이잖아요. 그거 구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AI 기업이 구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걸 대량 구매해서 AI 기업에 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특혜다. 네. 특히 시비가 또 걸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작정하고 팔 걷어붙이고 지금 AI는 너무나 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인류의 생활을 다 바꿨던 것처럼 스마트폰 이후에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가장 큰 패러다임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팔 걷어붙이고 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현유 대표님 모시면서 창업의 세계는 어떻게 입문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도 들을 수 있었고 K 태극마크를 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어떻게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지 그게 또 서울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 AI 한국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알았고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의 계획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으실 만큼 저희가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니까 나쁜 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해 나가기도 하겠지만 혁신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 혁신의 그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어쨌든 한 임기가 끝나고 두 번째 임기를 이미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꼭 좀 다른 면들을 조금 더 챙겨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제가 아까 민간에서 와서 공공부문을 워낙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 아는 것들을 3년 반 전에 알았으면 제가 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당연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실패했으면 만약에 다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실패했으면 정말 가슴 쫄깃쫄깃했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성공시켰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공공부문은 정말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각과 이런 시각에 계속 정반합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보수성과 그 약간 빠르지 않다는 느낌이 꼭 나쁜 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또 이해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막 달려만 갔다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앞으로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의원님들도 김현우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배고픔, 갈구함 이런 것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제쇼요도 김현우 대표님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의 경제쇼 요 5번째 쇼 즐겁게 보셨나요? 김현우 대표의 생생한 창업 경험담, 서울경제진흥원이 만들어가는 이 서울의 가능성이 참 인상적이네요. 앞으로도 K 매력을 담은 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요님들도 두려워 말고 용기 내시기 바랄게요. 내 소중한 자산, 내 삶의 가치를 지키는 법, 이지의 경제쇼 요가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참, 김현우 대표가 요님들께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윤님들 뭐 여러 가지로 요새 상황이 만큼 만만치 않죠. 대한민국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어떤 최근 특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는 대한민국이 참 멈춰버린 듯한 내일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시점들인데요. 윤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요. 윤님들 행복하세요.